하나 최근 또 선거 막바지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준석 후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어떤 댓글 발언 뭐 수사 과정에서 발언들을 이준석 후보가 좀 뭐 젓가락 이른바 발언 뭐 성적인 그 관계 이렇게 연상을 시키는 거에서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데 이건 좀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저도 그 TV 토론을 제가 봤습니다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점잖으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리고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문자가 들어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보니까 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이 물론 적절하지 않았지요. 근데 뭐 자기 나름대로 순화한다고 했지만 더 이상 순화할 방법이 어디 있겠냐고 하소연 하던데 물론 그 측면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걸 꼭 그 TV 토론에서 그래서 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이준석 그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발언이 내용이 담겨 있는 행위의 주체가 어떤 짓을 했냐가 문제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자식 잘못 키운 죄다 뭐 이거 하고 그러고 퉁치자는 겁니까? 이게 퉁칠 일입니까? 이게 천하의 몹쓸 짓을 해놨는데 그걸 퉁치고 넘어가자고요? 아버지가 모를 수가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작년 가을 무렵에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이. 아버지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변호사 출신이. 빤히 알고 있으면서 그 토론에서 입도 뻥긋 안 하고 딱 닫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죄송하다고 설명을 했었어야지. 그 후에도 입 닫고 있다가 거꾸로 세상에 뭐 방귀 낀 사람이 뭐 성낸다든가 뭐 그런 말이 있다던데 와 기가 막힙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 점에 대해서 지적받아야 될 것도 있는가 하면 별개로 그건 그것대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더 근본적 책임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게 있는 거고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을 이렇게 슬쩍 넘어가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뭐 국회의원 제명한다고요? 또 그러고 뭐 그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한다고요? 그리고 아예 그런 거 못하게 법을 고쳐버린다고 그런 말 못하게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한국 정치가 좀 살벌한 부분 386 운동권들의 대거 국회 유입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하나 더 지금 가장 또 시사적으로 떠오른 분이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유시민 작가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일종의 그 서울대 일종의 아니라 전형적인 서울대 출신의 운동권이죠. 지금 국민의힘 그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이신 설란영 여사를 향해서 설 여사가 뭐 고졸 출신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뭐 좀 민감한 얘기니까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에 갔다.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 아니냐. 설 여사가 서울대 출신 운동권과 결혼했으니 고양됐다. 이 사람이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물론 유시민 작가께서 여러 이제 또 뭐 그 상황에 좀 묘사를 하다 보니 그렇다는 취지의 뭐 사과 발언도 하고 오해가 있었다는 또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 혹시 얘기도 들으시고 한번 느낀 점 있으세요? 유시민 씨가 그 작가인가요? 전 작가가 뭐 책은 많이 좀 냈죠. 뭐 거꾸로 읽는 세계사 뭐 이런 선동가지 그 무슨 작가예요 그 사람이. 작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작가라 그러지 마세요. 작가의 품위에 손상이 갑니다. 선동가지 그 선동가. 그것도 거짓말 선동가지 위선자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은 사람 그런 위선자의 말 아유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아니 그러려면 DJ 대통령 그 학력 가지고 먼저 따지라 그러세요. 그렇죠.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 부인 학력 가지고 따지라 그러세요. 아이고 나 뭐 원참. 개인적으로 뭐 혁명가들이 좀 엘리티즘 혁명가 아니에요. 그 사람 무슨 혁명가예요. 제가 설명하자면 그런 운동권이라 그런 자칭 생각하시는 분들이 엘리트주의에 조금 빠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좋습니다. 뭐 혁명가로 따지면 김문수 후보가 진짜 혁명가죠. 그 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2년 반이나 감옥에 갔다 왔대요. 네, 그것도 제가 들었는데 독방에 수감돼 있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중범죄라 해서 독방 수감됐겠죠. 고문당해 가지고 당신이 그 알고 있는 계보를 풀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끝까지 나 그거 못 본다. 동지를 내가 팔 수 없다. 라고 해서 끝까지 고문을 당하면서 참아냈고 물고문 뭐 이런 것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기 그런 고문 과정에서 귀도 지금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데 후유증 때문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그 철학과 소신을 지켰던 사람, 동지를 배신하지 않고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 2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있었고 그것도 얘기를 들으니까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인데 교도소를 광주, 목포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족들 면회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그러다가 거기다가 부인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신랑하고 별개로 그 부인도 노조위원장으로서 뭐 노조활동 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하다가 그 경찰서 유치장에 10일씩 두 번이나 갔다 왔대요. 진짜 혁명가는 김문수 부부가 진짜 혁명가예요. 그러면서도 반듯하게 살아오고 민주화 보상금 그런 건 나 안 받겠다고 한 이런 사람이 혁명가지. 아니 그 시궁창에서 나올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무슨 혁명가예요. 제가 위선적인 선동가죠.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굉장히 의원님이 지금 업되시는데 저는 만약에 뭐 가정한다면 저한테 고문한다 그러면 난 바로 풀어버릴 것 같습니다. 아, 그 고문이 말이 그렇지. 군사정권 시절에 얼마나 예. 어목했습니까. 아이고 뭐 그 저기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 되시는 분 노조위원장 하시던 설란 여사가 딸이 학교 다닐 때 예전에 그 신주머니를 학교에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발을 들고 가서 학교 교실에 들어갈 때 그 신발 신고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집에서 신을 들고 가서 신주머니를 들고 가는데 그 신발 주머니에다가 그 유인물 그 왜 프린트한 유인물 있잖아요. 그 이게 독재 정권 물러가라 이런 거 거기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검문 검색을 피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참 치열하게 살았구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든 아니든 뭐 자칫 보면 또 심파조일 수 있겠지만 조금 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걸 진짜 지지와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 같은 그 이 뭐랄까 근대화 시대에 민주화 뭐 이런 걸 우여곡절을 겪은 대한민국을 살면서 겪으신 여러 그런 좀 어쨌든 그 뭐 그런 또 측면에서 중도 확장 뭐 이런 부분에서는 또 김문수가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어떻게 막판에 좀 역전을 하시려면 처음에 그런 걱정을 했죠. 네. 네, 사실은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약하지 않을까. 네. 우선 사람들 사이에 김문수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별로 국민들 사이에 많지가 않았고 네. 그동안 행보가 계속해서 이 광장에서 많이 외치다 보니까 중도 쪽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실제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저도 짧은 기간 김문수 후보와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이어서 저는 조금은 압니다만 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김문수와 같이 그 정치 활동을 했던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후보를 보니까 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왜 이런 사람이 이제 나타났을까? 그동안 너무너무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뭐 청렴성에 있어서나 정직성에 있어서나 도덕성에 있어서나 그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딸을 반듯하게 키우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정말 그늘진 곳에 같이 지금도 같이 아픔을 하는 야 정말 중도 확장성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 생겼구나. 그것이 지금 지지율의 상승을 끌어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가면 막 무오류의 정치인이 될 수 있기 아니 때문에. 그렇진 않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그래도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 선출 과정에 국민의힘답지 않게 뭐 새벽 3시에 새로 후보 선출 공고문을 낸다든가 이래서 그것이 좀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촉박한 대선 일정인데 60일 대선 기간이 이게 대통령이 파면되고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정말 엄청 짧은 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좀 봐도 그렇지만 패착 아닌 포석에서 패착 아닌 패착 이런 것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그래도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뭐 지적에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또 뭐 상당 부분 거의 다 사실로 인정해야 될 만큼 저희들이 좀 오리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발언을 했고 그 무렵에 방송에 나가서도 발언도 했고 했습니다만 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 사이 단일화 문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원칙대로 가야 된다.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입장을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 날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방식은 그거는 옳지 않다.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사람이어서 원칙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들은 또 그렇지 않아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눈살 찌푸리게 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제 개인적 입장 그렇지 않았지만 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나간 과거니까. 그런데 지금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뭐 김문수 후보의 그 장점들을 굉장히 막 오늘 격앙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뭐 조언을 한다 할까? 좀 이렇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가지지 못한 생각이나 경험들을 또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주문하시는 게 있습니까? 선거 때는 그런 게 좀 많이 하잖아요. 옆에서 뭐 이렇게 훈수 떤다 할까? 뭐 생각했던 것보다도 오랫동안 살 정치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감각이 많이 그 좀 그 둔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살아있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굉장히 대중 친화적으로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그 토론 과정에서 좀 더 파이팅을 보였으면 좋겠다. 저도 보니까 좀 시동이 늦게 걸리는 스타일 같아요. 거기서 네. 아니 그 좀 지적할 거 지적하고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네. 아니 그 당연히 지적할 것들 지적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두 분이 드는데 좀 섞어 놓았으면 더 나았을 것 근데 같아요. 한편 생각해 보면 그분이 성품이 그러신가 보다. 뭐 저하고 성품이 좀 다른가. 선생이 그렇다면 뭐 그걸 선거 저 같았으면 못 참겠더라고. 어떻게 그걸 참나. 한번 싸웠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온화하게 하시는 바람에 우리 지지자들 중이나 다른 분들이 사람이 너무 맥풀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좀 주변에 주셨는데 뭐 그런 측면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오해가 해소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아쉬웠던 측면이긴 하죠. 더 나누고 싶다 시간이 없을 건데 한번 그래도 꼭 여쭤볼 게 있어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무시장에 오늘 뭐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혹시 어떻게? 저는 뭐 만나기로 한 건 아닌데요. 네. 가끔씩 제가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서로 소식을 주고도 받았고 생신이 되면 축하도 드렸고 또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생신이 있을 때는 제가 와서 또 생신 축하하면서 식사도 함께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서울에서도 식사 대접도 하고 하면서 사저로도 찾아가고 하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을 서로 많이 교감을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연세가 드셔서 정말 홀로 사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런 아픔들 정말 누가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반듯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 모습 참 존경스럽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굳이 뭐 그렇게 안 났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를 적극 언급하고 유경수 여사 옥천입니까 거기도 가시고 가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물론 부처니까 뭐 거기 갈 수 있는데 이 시점에 가고 해서 메시지를 확실히 있는데 살짝 좀 의외였어요. 오늘 서문시장 나온 것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대놓고 내가 선거운동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가 반듯하게 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 서로 간에 감정이 안 좋은 일들 다 그거 다 접어두고 그건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하시는 대범한 모습이시다. 그래서 역시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잘 이어받으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서문시장 가신 거는 나름대로 뭐 TK 지역의 그 민심을 얻는데 그렇겠죠.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뭐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집권에 성공한다면 뭐 집권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좀 어떤 정부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니 그래도 경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서민경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소기업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기다 대기업도 이제 트럼프발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어떻게든 이 세계 경제 질서, 무역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롤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파일 키워야 된다.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바이든 됐다가 다시 트럼프가 되는 과정이 우리 국민들 보기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약간 이상하다. 어떻게 약간 정상적이지 않지 않냐. 많은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주류가 대체로 아무래도 바이든이 되지 않겠냐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큰 차이로 당선됐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경제였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먹고 살기 좋았다. 어떻든 뭐 다른 미국 나라 사는 사람들은 미국 교포들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 있죠. 예, 다른 많이 나라에 그렇게 망하든 얘기해요. 말든 어떻든 뭐 국제 질서가 어떻든 말든 내가 살기 좋았다.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경제 문제가 핵심이었고 그래서 저 관세 전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킨 이유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수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진짜 뭐 저희들로서는 정말 이 다시 올 수 없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이때 제가 못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원래 경제 성장률이 뭐 0.8%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영- 0% 이제 내려간다 그렇게 하고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전망했는데 어쨌건 뭐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더불어민주당 집권하든 이 성장 동력을 좀 갖춰야 되겠다. 새로 다듬어야 되겠다.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일 과제라고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네.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성장을 하려고 방향, 그러면 네.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당장 규제를 풀어야죠. 아, 각종 환경 규제 뭐 인허가 안 해주고 송전탑 만드는데 5년 10년씩 걸리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각종 인허가 관련된 규제 풀어야 됩니다. 환경 관련된 규제도 풀어야 됩니다. 원전 산업도 키워야 됩니다. AI 하는데 뭐 조그마한 전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파워 플랜트가 필요한데 말로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원자력이, 예. 말로 성장한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아니 원전을 짓겠다는지 말인지 그 애매하게 답변하고 원전을 짓겠다는 건지 안 짓겠다는 건지 답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원전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과감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투자 유치를 하려면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야죠. 아니 조금 뭐 기업체 사장하다가 뭐 중대재해 생겼다 그러면 감옥 보내버리면 어느 기업체가 투자하겠습니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니 사장 할 사람이 없는데 저 나라 가서 사장하면 감옥 간다는데 어느 나라 그 자기 외국 투자 기업이 우리나라 사장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지. 성장한다. 경제 살린다. 그 말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믿을 수 없다. 그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경제 현황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진로가 좀 불확실하고 엄청난 건 난관 파도가 밀려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래도 뭐 대구 경북에 또 뭐 전 국민 이거 유튜브니까 뭐 아마 전 국민 어쩌면 저 미국 교포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국민의힘을 성원해 달라는 뭐 특히 대구 경북민들에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예. 이게 사전 투표율 보니까 저기 그 호남 쪽 지역에는 56%, 52%, 51%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 비해서 대구가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25%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경북이 전국 꼴찌에서 3등 31% 정도 되는데 정말 아마도 본투표에 나중에 가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절박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사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저희 국민의힘을 믿어주시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실적을 보여줬던 사람 김문수를 선택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그 지금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시고 하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좀 뭐 톤이 높으신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그만큼 뭐 정치 이게 호불호를 떠나서 지지와 아닌 것을 떠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신다는 게 뭐 반갑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또 이쁘고 아름답게 봐주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주장이 옳든 그러든 그 대한민국이 좀 옳게 그리고 반듯하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가자 하는 그런 열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기현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에 가깝게 했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말씀해 보시죠. 제가 목이 다 쉬어가지고 톤을 높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냥 소곤소곤하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아직은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뭐 그 외람되지만 젊으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뭐 젊게 하겠습니까만은 에너지가 이렇게 넘쳐서 예. 나이가 뭐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애국심 뭐 그것만 하나만 있어도 정치인으로서는 큰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재일의 직설사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네.